15화 줄거리. 석수는 양웅의 집에서 고깃간을 내어 일하는데 양웅의 처 반겨우는 대단한 미인으로 승려 배여해와 정을 통한다. 양웅이 번을 서는 날이면 배여해가 집으로 와 반겨운과 사통하고 새벽에 두타가 목탁을 치는 것을 신호로 집을 빠져나오는 것을 목격한 석수는 반겨운의 모함 속에서 치병산에서 삼자대지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다. 양웅과 석수는 치병산에서 합류한 시청과 함께 양산박으로 향하는데 축가장을 지나는 중 닭을 잡아먹은 일이 커져 큰 다툼이 있게 되고 시천이 축가장으로 잡혀간다. 한편 양웅과 석수는 그대로 달려 날이 밝을 역에 멀리 한 촌락이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다. 석수는 양웅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형님, 저기 술집이 있구려. 가서 술과 밥을 사 먹고 길도 물어봅시다. 두 사람은 한 촌점을 찾아 들어가서 우선 술을 좀 주고 다음에 밥을 먹게 하여 달라고 청하였다. 주보가 곧 채소와 안주를 내어오고 한편 술을 따끈하게 데워온다. 두 사람이 막 잔을 들려고 할 때다. 밖으로부터 모습이 심히 추루한 사나이가 하나 들어오는데 몸에는 갈색 수삼을 입었고 발에는 한쌍 유방화를 신었다. 이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며 대가님께서 얼른 짐을 나르시라네 하고 한마디 하니 예, 곧 지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다. 그 사나이가 그럼 곧 보내게 하고 한마디 이루고 몸을 돌이켜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자네 참 오랜만일세 그려. 그간 여기 와 있었던가 하고 양웅이 말을 걸었다. 그 사나이가 나가다 말고 고개를 돌려 양웅을 한번 보더니 깜짝 놀라 아이고, 은인께서는 여기는 웬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그의 앞으로 와서 절을 한다. 양웅이 그를 붙들어 일으킨 다음 석수와 함께 서로 보게 하니 석수는 묻는다. 형님, 이분이 누구시오? 양웅이 대답한다. 이 사람이 성은 두요, 이름은 흥인데 중산부 태생이란다. 생기기를 추루하다고 해서 별명은 귀검하라 한다던가. 연전에 계주로 장사를 하러 왔다가 시비 끝에 같이 온 장사치를 때려 죽이고 관가에 잡힌 것을 내가 힘을 좀 써서 빼내주었단다. 이 사람이 곤봉에 아주 능수지. 두흥은 석수와 서로 보기를 마치고 은인께서는 무슨 공사라도 있으셔서 여기를 오셨습니까? 양웅은 그의 귀에다 대고 자기의 급한 사정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듣고 나자 두흥은 말한다. 그러시다면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그 시천이란 사람을 빼내다 드리죠. 양웅은 우선 말만 들어도 고마워서 어떻게 그럴 도리가 있겠나. 하여간 한잔하며 얘기를 하세. 자리를 권하며 세 사람이 같이 잔을 들었다. 두흥이 그 사이 지낸 일을 이야기한다. 제가 그때 계주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를 들렀는데 우연히 대간인 한 분을 만나 뵙게 되어 그분 사랑을 받고 지금은 그 댁에서 주간 노릇을 하며 신세 편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양웅이 물었다. 그 대간인이란 대체 누군가? 두흥이 대답한다. 이곳 사정을 제가 자세히 말씀합지요. 이 동령강 앞에 촌방 셋이 나란히 있으니 중간은 은인께서 이번에 욕을 보셨다는 축가장이요. 서편은 호가장, 동편은 이가장입니다. 이 세 곳의 군마와 인가가 대략 1, 2만이나 되는데 그 중에도 축가장이 제일 호골이라. 장주태공 축조봉이라는 이가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맏아들은 축룡, 둘째 아들은 축호, 셋째 아들은 축표. 이곳 사람들이 소위 축시 삼거리라 일컫는 이들이요. 이 밖에 교사로 있는 철봉 난종욱이란 사람이 또 만부부당하는 용맹을 가졌답니다. 다음 서편에 있는 호가장의 장주되는 호태공에게는 비천호 호성이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보다도 두 자루 1월상도를 잘 쓰는 일장청 호삼당이라는 딸이 더 영웅입니다. 그리고 동촌장상은 곧 제가 지금 몸을 의탁하고 있는 곳인데 저의 주인 되시는 분은 이응이라고 혼철 점강창을 잘 쓰시고 또 등에 칼 5자루를 감추어 100보밖에 사람을 마치는데 참으로 신출귀몰하지요. 이 세 곳 촌방이 생사를 같이 하자는 맹세를 짓고
기륭 간에 일만 있으면 서로 구응하기로 약속이 있는 터이니 두 분께서 저와 함께 장상으로 가시면 이대가님께 말씀하고 글을 얻어 축가장에 가서 그 사람을 데려내올 수가 있겠습니다. 듣고 나자 양웅은 묻는다. 가만히 있게. 자네가 말하는 이대간이니 바로 강호상에서 박천조라 부르는 그 이응이 아닌가? 네, 바로 그 어른이십니다. 하니 석수는 박천조 이응의 명성은 나도 익히 들었소. 그야말로 참말 천하호걸이라더니 여기 살고 있는 줄은 몰랐군. 그럼 곧 가서 만나보기로 하십시다. 세 사람은 술집을 나서자 바로 이가장으로 갔다. 장문을 들어서서 청전에 이르러 두흥이 두 사람을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오래지 않아 주인 이응이 나와서 그들을 청상으로 맞아 올린다. 양훈과 석수가 눈을 들어보니 과연 그 모습이 호일표의 인물이다. 두 사람이 청상에 오르며 곧 그에게 절하여 뵈니 이응은 황망히 답례한 다음 그들에게 자리를 권한다. 양훈과 석수는 재상 겸사하다가 자리에 나아갔다. 주인이 술을 내어다가 은근히 권한다. 두 사람은 다시 재배하고 시천의 목숨을 구하여 달라고 청하였다. 이응은 즉시 문간 선생을 청하여다가 함께 의논하고 일봉서신을 써서 한 명 부주관을 불러 곧 말 타고 축가장으로 가서 시천을 데리고 돌아오라 명하였다. 부주관이 주인의 서찰을 받아들고 즉시 말 타고 떠난다. 양훈과 석수가 절하여 살해하니 주인은 다시 그들을 후당으로 청하여 접대하고 상을 물리고 나자 한가로이 창법을 묻는다. 두 사람이 대답하는데 모두 깊이 통달한 이들의 말이다. 이응은 기뻐하며 마음에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러자 부주관이 돌아왔다. 주인은 곧 그를 불러들여 물었다. 그래, 같이 온 사람은 어디 있느냐? 부주관이 아랜다. 소인이 축대공을 배웠고 글을 올렸더니 보시고 나자 태공께서는 곧 사람을 내어주시려 하는데 그때 마침 그 자제 삼형제분이 들어와서 일건 잡은 도둑놈을 그냥 놓아 보내다니 말이 되느냐고 편지 답장도 할 것 없고 그 사람은 곧 주하로 압송해 버리자고 고집을 하는군요. 그래 소인은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듣고 나자 이응은 안색이 변하였다. 저희가 우리와 생사를 같이 하자는 맹세를 한 터에 내 글을 보면 즉시 들어줄 것이지 대체 이럴 법이 있단 말이냐. 아마도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두 주간 자네가 좀 가서 축대공을 친히 만나 자세한 연유를 말하여 보게. 두흥이 아랜다. 그럼 소인이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하온데 주인 어른의 친필서함이 있었으면 일이 더욱 쉬울까 합니다. 이응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친필로 사연을 적은 다음에 후조에서 한 필 말을 내어다 타고 가게 하였다. 두흥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여 축가장을 향해 간 뒤에 이응은 두 사람을 보고 두 분은 마음 놓고 기다리시오. 이번에는 내 친필 서찰을 가지고 갔으니까 두말 없이 내어줄 것이오. 하고 다시 술을 권한다. 양훈과 석수는 마음에 감격하여 깊이 살해함을 맞이 않았다. 그러나 어느덧 날이 저물려 하는데 두흥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응이 마음에 의심하여 사람을 장문 밖에 나가보게 하였더니 얼마 있다 장객이 달려들어오며 고한다. 두 주간이 돌아옵니다. 몇이서 오더냐? 이응이 물으니 장객은 한 분만 말을 달려오고 아무도 같이 오는 이는 없습니다. 하는 대답이다. 이응은 머리를 가만히 내저으며 저희들이 전에는 이런 일이 도무지 없었는데 대체 어찌된 일인고 아무러기로 내 낯을 보아서라도 이럴 법이 있을까? 혼자 탄식하기를 맞이 않을 때 두옹이 돌아왔다. 이응은 두 사람과 함께 전총으로 나가자 급히 물었다. 그래, 대체 어떻게 되었나?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게. 두흥은 흥분을 가라앉히느라고 잠시 말이 없다가 얼마 뒤에 입을 열어 아랜다. 소인이 주인 어른 서찰을 가지고 축가장애를 가니 마침 제3중문 밖에 축룡, 축호, 축표 삼형제가 나와 있더군요. 그래 소인이 공손히 인사를 하였더니 축표가 대바람에 자네 또 못하러 왔나 하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래 소인이 저희 댁 주인 어른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축표란 놈이 안색을 변하면서 자네 주인이 경우도 모르는 사람일세.
아까도 웬놈을 보내서 그 양산박 도둑놈을 놓아달라는 걸 우리가 못하겠다 거절하고 방금 주화로 압송을 하려는 차인데 자네가 또 왔으니 대체 어쩌자는 말인가. 그래 소인이 다시 말씀하였습지요. 그 시천이란 사람은 결코 양산박 도적패가 아니라 계주서 저희 댁 주인 어른을 배우러 오던 사람입니다. 그만 한때 실수로 관인의 가게를 태운 모양이나 그것은 내일로 곧 전대로 잘 수리하여 드리겠으니 부디 이웃 정리를 생각하셔서 널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새놈이 다 못하겠다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소인은 품에서 서찰을 내어 자, 여기 저희 댁 주인 어른의 친필 서찰을 가지고 왔으니 보십시오. 하고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축표놈이 손에 받아들자 펴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북북 찢어버리며 이놈아, 중언부언하는 소리 듣기도 싫다. 너희 주인 이응이도 함께 잡아다가 양산박 도적패라고 관가에 바칠 생각이니 그리 알아라. 하고 이놈이 주인 어른께까지 욕짓거리를 하며 장객을 꾸짖어 소인을 잡아내치라고 합니다. 그래 하는 수 없이 다시 말을 돌려 달려왔습니다마는 오면서도 그놈들이 그렇듯 무례한 것을 생각하니 기가 확 막히는군요. 생사를 같이 하자고 서로 맹세한 터에 그놈들이 대체 그처럼 의리가 없을 수 있습니까? 듣고 나자 이응의 노여움은 컸다.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어 걔 누구 없느냐. 크게 소리쳐 장객을 부른 다음 내 빨리 말에 안장 지워라. 분부를 내린다. 양훈과 석수는 앞으로 나와 간하였다. 대간인 부디 고정하십시오. 저희들로 하여 두 댁의 의기를 깨뜨리시면 어찌합니까? 그러나 이응은 듣지 않고 곧 방으로 들어가서 장속을 하는데 몸에 대홍포를 걸치고 허리에 5개 비도를 꽂고 손에 혼철 정강창을 들고 장전에 나와 날랜 장객 300명을 점거하니 두흥이 또한 갑옷 입고 창 들고 말에 올라 20여 기 마군을 거느린다. 이를 보자 양훈과 석수 두 사람도 각기 박도를 들고 나와서 이응을 따라 축가장을 향해 나갔다. 원래 축가장은 동령강 위에 있으니 사면이 드넓은 포구요 돌로 성을 쌓아 올렸으니 그 높이가 2장이라. 전후에 2개의 큰 문과 다리, 성을 둘러 군기를 꽂고 문루 위에는 북과 동나를 버려놓았다. 이응은 해가 거의 질 무렵에 축가장 앞에 이르자 수하 장객들을 일자로 버려 세운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쳤다. 축가장 아이놈들아, 내 어찌하여 나를 욕주느냐. 말이 떨어지자 장문이 열리며 축조봉의 셋째 아들 축표가 50여 기 마군을 이끌고 말을 달려 나오니 얼굴에 살기가 등등하다. 이응은 축표를 보자 노기가 충천하여 손을 들어 그를 가리키며 꾸짖었다. 네 이놈,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나고 머리에 그저 베넷머리가 남아있는 어린 놈이 감히 내게 그럴 법이 있을까? 내가 내 부친과 함께 생사를 맹세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촌방을 보호하여 온 터에 내 이제 일개 평인을 위하여 2번이나 글을 보내 청하였건만 내 감히 내 친서를 찍고 내 이름을 욕주었으니 대체 그 무슨 도리냐. 축표가 맞대고 꾸짖는다. 우리가 너희와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는 하였다마는 이는 마음을 한 가지로 하여 양산박의 반적을 사로잡고 산채를 소탕하기 위함인데 내 어찌 도리어 반적과 통모하느냐. 이응이 다시 꾸짖었다. 내 어찌하여 죄 없는 양민을 양산박의 반적으로 모느냐. 축표가 대꾸한다. 시진이란 놈이 제 입으로 벌써 양산박 도적임을 직토한 터이니 내 다시 구차스럽게 변명하려 말하라. 내가 이대로 돌아간다면 내 구태여 쫓으려 않겠다마는 만약 돌아가지 않는 때에는 너까지 잡아서 관가에 바칠 것이니 그리 알아라. 이응이 크게 노하여 점강창 꼬나잡고 말을 몰아 내다르니 축표가 또한 말을 달려 나와 맞아 싸운다. 서로 싸워 17, 8합에 이르자 축표는 더 막아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도망한다. 이응이 곧 말을 몰아 그 뒤를 쫓을 때 축표는 창을 비껴 마리에 놓고 왼손으로 활을 들며 오른손에 살을 잡아 이응이 가까이 따라 이르기를 기다려 획 몸을 틀며 힘껏 쏘았다. 이응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팔에 살을 맞고 그대로 말에서 떨어지니 축표가 곧 말을 돌려 달려든다.
양훈과 석수는 이것을 보자 곧 병력같이 소리치고 함께 내달아 축표를 맞았다. 몇 합 싸우지 않아 축표가 문득 말머리를 돌려 도망하려는 것을 양웅이 급히 쫓아 그가 탄 말에 볼기에다 한 칼을 먹이니 말이 아픈 것을 이기지 못하여 앞굽을 번쩍 들고 곤두선다. 축표가 하마 말에 떨어질 뻔한 것을 말 타고 수정하던 무리들이 일제히 내달아 구호하며 양웅과 석수를 향하여 어지러이 활을 쏘았다. 두 사람은 몸에 갑옷을 잊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물러나고 그 사이 두흥은 이응을 다시 말에 태워 부축하고 함께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상처에 금창약을 붙여 이응을 자리에 편히 눕게 한 다음 세 사람은 별실로 물러나와 앞일을 의논한다. 양훈과 석수는 두흥을 보고 말하였다. 대가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이번에 젊은 아이들에게 큰 욕을 보시고 또 상처까지 입으셨으며 시천도 구해내지를 못하였으니 아무래도 우리 형제가 이 길로 양산박에 올라가서 조두령, 송두령 이하 여러 호골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한 후에 대간인의 원수도 갚아드리고 시천도 구해내도록 하여야겠소. 이렇듯 의논이 정하여지자 두 사람은 후당으로 들어가서 이응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니 이응은 그들을 위로하고 두응을 불러서 약간 은자를 내어 전별의 정을 표하게 한다. 두 사람이 제3 사양하다 못하여 수중에 거두고 밖으로 물러나오니 두흥이 그들을 따라서 동구밖까지 나와 길을 일러준다. 양훈과 석수는 양산박을 향해 길을 재촉하였다. 두 사람이 부지런히 길을 걸어 어느덧 양산박 가까이 이르니 산 아래 새로 낸 주점 하나가 있다. 양훈과 석수는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곧 주보를 불러 술과 안주를 분부하고 다시 양산박 길을 물었다. 이 주점은 곧 양산박에서 새로이 개설한 것이니 관리하는 사람은 석장군 석용이라 양훈과 석수가 처음에 가게로 들어올 때 그는 이미 그들의 인물이 범상치 않다고 보았는데 자리를 잡고 앉아 그들은 또 양산박 길을 묻는다. 석용은 두 사람 탁자 앞으로 가서 한마디 물었다. 두 손님은 어디서 오셨으며 양산박 길은 왜 물으십니까? 양웅이 대답한다. 우리는 계주서 온 사람이요. 계주라는 말에 석용은 문득 생각나는 바가 있어 그럼 손님께서 혹시 석수라는 분이나 아니신가요? 하고 묻는다. 나는 양웅이란 사람이고 석수는 이 사람이요. 그런데 대체 노영은 어떻게 석수 이름을 알고 계시오? 양웅이 대답하자 석용은 곧 정중히 예를 베풀고 전에 대원장 형님이 계주 갔다 오셔서 형장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래 그러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에게로 오시나 하고 마음에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곧 주보를 불러 술을 가져오라 하여 두 사람에게 권하고 그 후 수정으로 가서 창을 열고 향전을 한 대 쏘니 건너편 갈대숲 속으로부터 졸개 하나가 배를 급히 몰아나온다. 석용은 두 사람을 청하여 함께 배에 올라 앞치탄으로 건너갔다. 대체로 선통이 있어서 대종이 산에서 내려와 그들을 맞아 올린다. 새로이 호걸들이 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뭇두령들이 모두 취의청에 모였다. 대종이 두 사람을 데리고 청상에 올라 조계 송강 이하로 여러 두령에게 인사를 시키니 서로 보기를 마치자 조계가 두 사람의 내력을 묻는다. 양훈과 석수는 각기 자기들의 내력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무예가 출중한 것을 알자 뭇두령이 10분 공경하고 서로 자리를 사양하여 앉게 한다. 그러나 이번 오는 길에 동행하던 시천이가 객점에서 닭 한 마리 훔친 곳으로부터 말썽이 크게 벌어져 마침내 그는 축가장에 붙잡힌 바 되고 자기들은 박천조 이응의 힘을 빌렸지만 그도 여의치 못하여 이처럼 길을 도와 산으로 들어온 전후 수마를 낱낱이 고하기에 이르러 조개는 크게 노하였다. 그는 곧 청전에서 졸개를 내려다보고 얘들아 얼른 저 두 놈을 잡아내어다 목을 베어오너라. 호령을 하니 이도 근본을 따지자면 양훈과 석수가 생각이 부족하고 동행하던 시천이가 행실이 부정하기 때문이니 호골의 심장이 비록 열화 같다고는 하지만 농림의 법도는 도리어 추상과 같다. 이때 송강이 나서서 황망히 권한다. 형님 고정하십시오. 두 분 장사가 천리를 머다 않고 이렇듯 우리를 찾아온 터에 어찌 저들의 목을 베었어야 되겠습니까?
조개가 말하였다. 우리 양산박 호걸들이 이제까지 충의를 주장삼아 인덕을 천하에 베풀어 오는 터에 이제 이 두 놈이 양산박 두령의 명목으로 남의 집 닭을 훔쳐내어 우리의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니 어찌 그대로 둔단 말이오. 얘들아, 어서 잡아내어서 목을 베어라. 송강이 다시 좋은 말로 권한다. 형님, 어디 이 두 사람이 한 일입니까? 죄는 그 시천이란 사람에게 있는데 그보다도 오히려 축가장 놈들이 괘씸합니다. 그놈들이 매양 우리를 욕하고 업신여긴다 하니 그런 놈을 어찌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또 지금 산채에 식구는 많고 양식은 부족한 터이니 한번 크게 군사를 일으켜 축가장을 무찌르고 보면 첫째는 우리 원수를 갚을 수 있고 둘째는 많은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셋째는 또 이응 같은 호고를 청하여다 입당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형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군마를 영솔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은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말에 오용이 먼저 좋다 하고 대종은 그 두 사람을 죽이려거든 차라리 자기의 목을 베어달라 말하고 다른 두령들도 모두 권하여 조개는 마침내 양훈과 석수의 죄를 용서하고 송강이 두령을 거느리고 축가장 치러 갈 것을 허락하였다. 이날은 양훈과 석수의 자리를 정하여 앉게 한 다음 연석을 베풀어 날이 저물도록 술들을 마시고 그 이튿날 축가장 치러 갈 의논들을 하는데 조개는 산채 주인이라 움직이지 않고 오용과 유당과 또 원과 삼형제의 여방 곽성이 남아서 대체를 지키기로 하며 그 밖에 관문을 파수하며 주점을 장관하는 두령들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하고 그 나머지 두령들을 두 대로 나누어 각대가 보군 3천에 마군 300씩을 용솔하고 떠나기로 하니 제1대는 송강, 화영, 이준, 목흥, 이규, 양웅, 석수, 황신, 구봉, 양림의 12령이요. 제2대는 임충, 진명, 대종, 장행, 장순, 마린, 등비, 왕명, 백승의 9두령이요. 따로이 송방과 정촌수 2두령을 각각 금사탄과 압치탄으로 보내 물자를 접응하게 하였다. 송강의 제1대는 동룡산에서 거리가 한마장 남짓한 곳에 이르러 채책을 세운 다음 중군장 안에서 송강이 화영을 대하여 이를 의논한다. 내가 전에 들으니까 축가촌이란 곳이 길이 원체 착잡해서 섣불리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니 아무래도 사람을 먼저 보내서 길부터 자세히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군사를 나아가는 것이 옳을까 보이. 화영이 대답한다. 형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송강은 곧 석수와 양림을 불러들여 몰래 축가촌으로 가서 그곳 지리를 낱낱이 살피되 아울러 축가장의 허실을 알아오게 하였다. 두 사람이 장령을 받고 나와 그날 밤 오경에 길을 찾아 나가는데 양림은 법사로 차리고 석수는 개주서 하던 대로 나무장수로 차리고 나섰다. 나무찜 짊어지고 석수가 앞을 섰다. 그러나 한 20리도 채 못 가서 벌써 이 길이 그 길 같고 그 길이 이 길 같아 어디로 나아가야 오를지 분간을 못하겠다. 석수가 나무찜을 내려놓고 잠시 앉아서 쉬려니까 뒤에서 댕그랑댕그랑 법판 울리는 소리가 차츰차츰 가까워 온다. 고개를 돌려보니 양림이 머리에 파립을 쓰고 몸에 낡은 법의를 입고 손에 법판을 쥐고 걸어오고 있다. 석수는 사면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자 곧 그를 향하여 말하였다. 이놈의 길이 어떻게 되었는지 도무지 분간을 못하겠소. 일전에 이응을 따라서 축가장 치러 갈 때 정령 이 길을 지났으련만 도무지 모르겠으니. 양님이 말한다. 아따, 길이야 몇 갈래가 났든 그저 큰 길로만 자꾸 가면 그만 아니겠소. 석수는 다시 나무찜을 쥐고 한 걸음 앞서 큰 길만 향해 나갔다. 한동안 걸어가노라니 인가가 나서고 술집이 보인다. 석수는 술집 앞으로 가서 짐을 내려놓고 앉아서 쉬는 채 하고 사방을 살펴보았다. 집집마다 문 앞에 칼과 창이 꽂혔고 사람마다 일제히 황배심을 입었는데 등에는 커다랗게 축자를 하나씩 붙였다. 보고 나자 석수는 마침 안에서 나오는 노인 한 분을 향하여 공손히 읍하고 물었다. 영감님, 여기는 집집마다 문간에다 칼하고 창을 꽂아 놓았으니 무슨 풍속이 그렇습니까? 노인이 그를 한번 훑어보고 한마디 되묻는다. 어디서 온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노? 석수는 대답하였다.
저는 산동태생으로 본래 대추장수를 했더랬는데 그만 본전을 들어먹고 고향에도 못 돌아가게 되어 그래 나무장수로 나섰습지요. 여기는 처음 와보는데 길도 도무지 모르겠고 또 풍속도 이상야릇하군요. 다른 지방 사람이구먼. 그럼 어서 어디로든 피해가라고. 머지않아 큰 난리가 일어날 텐데. 아니, 난리가 웬일입니까? 노인이 말한다. 얘가 축가촌이라는 데인데 이번에 양산박과 혐의가 생겨서 싸움이 대판으로 벌어지게 되었거든. 지금 양산박 두령들이 졸개를 수천 명이나 거느리고 산 밑에 와서 둔치고 있다는데 자네가 보다시피 얘가 길이 원체 복잡해놔서 그래 얼른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모양일세. 오늘 축가장에서 호령이 내렸는데 집집마다 모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가 일만 일어나면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빠지지 말고 내다르랬네. 자네 괜히 여기 있다 봉변당하지 말고 어서 다른 데로 몸을 피하도록 하게. 석수는 듣고 나자 어휴 그럼 어쩝니까? 장사 나왔다 본전 들어먹고 제 고향에도 못 가는 놈이 뭣도 모르고 이곳에 찾아 들어왔다가 그만 소리 소문 없이 꼭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서 도망을 가라시지만 길이나 알아야죠. 영감님, 제가 이 나무를 거저 드릴 테니 제발 덕분에 도망갈 길이나 자세히 일러줍시오. 저를 몇 번씩 하며 간절히 청하니 노인은 듣고 보니 자네 사정이 딱하구먼. 하지만 내가 왜 자네 나무를 거저 받겠나. 내 사주지. 하여튼 안으로 들어가세. 우선 욕이나 좀 해야 않겠나. 속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막걸리 한 사발에 죽 한 대접을 내어 대접한다. 속수가 2번 절하여 살해하고 영감님 제발 길을 좀 자세히 일러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노인이 말한다. 실상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세. 어디서든 백양나무만 서 있거든 꼬부라지란 말이야. 길이야 넓거나 좁거나 아랑곳 할 것 없고 백양나무 있는 길은 사는 길이요 없는 길은 죽음의 길이거든. 한 번 잘못 죽음의 길로 가는 날이면 다시는 찾아 나오지를 못하네 그려. 그뿐 아니라 죽음의 길에는 또 새꼬챙이 대꼬챙이 따위를 군데군데 꽂아 놓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이. 석수는 듣고 나자 다시 살해하고 그의 이름을 물었다. 영감님, 성씨가 누구신가요? 노인이 대답한다. 이 촌 이름이 축가촌이니 많지 19은 모두 축가인데 나만은 성이 종리라네. 2 사람이 이렇듯 이야기할 때 문득 바깥 한 길이 떠들썩하더니 들리는 소리에 염탕꾼 한 놈 잡았다 한다. 석수가 마음에 깜짝 놀라 노인의 뒤를 따라 문간으로 나가서 보니 군사 70-80명이 한 사람을 벌거벗겨 결박을 지워 지나가는데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양림이다. 석수가 속으로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처음에 해마법사 하나가 촌으로 들어오는데 정녕 길을 모르는 모양이라 덮어놓고 큰 길로만 찾아 들어가는 꼴이 수상쩍어서 촌 사람들이 한편으로 장상에 고하고 한편으로 그 뒤를 쫓으려니까 이 사람이 품에서 칼을 빼어 들고 달려들어 사람을 4-5명이나 해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여럿이 달려들어 간신히 잡았는데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 그가 정녕 양산박 두령의 금표자 양림이라 하므로 지금 잡아가지고 장상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한다. 석수가 대강 듣고 나서 그럼 영감님 저는 일러주신 대로 얼른 피해 가겠습니다. 하니 노인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만류한다. 이 사람아 날이 이렇게 저물었는데 인제 어딜 가겠다나. 오늘은 내 집에서 쉬고 내일은 알아보아 별일 없을 것 같거든 떠나게. 석수는 그가 붙드는 대로 그날은 노인의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하였다. 이때 송강은 석수와 양림을 보내놓고 소식 있기를 기다리더니 날이 저물려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여 구붕을 다시 보내보았더니 오래지 않아 돌아와서 고한다. 촌으로 들어갔더니 염탕꾼이 1명 붙잡혔다고 온통 술렁대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여도 길이 원체 복잡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듣고 나자 송강이 노하여 염탕꾼이 붙잡혔다는 것은 석수나 양님이 분명 그놈들 수중에 떨어진 모양 아닌가. 언제 회보를 기다려서 쳐들어가고 어쩌고 하노. 내 생각에는 이 길로 즉시 군사를 나아가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할까 하는데 여러분 의향은 어떠하오? 묻두령을 둘러보며 의견을 물으니 이규가 나서며 형님, 선봉은 내가 서겠소 하고 자원한다. 이에 송강이 장령을 전하여 곧 나아가 축가장을 치기로 하는데 선봉은 이규와 양웅이요. 후군은 이준의 무리며 자군이 목쿵, 우군이 황신, 송강 자기는 화용 구분과 더불어 중군이 되었다. 선봉 이규가 우통을 벗어 젖히고 두 자루 도끼를 내어 두르며 군사를 재촉하여 축가장 앞에 이르니 넓은 해자에 적교를 들어 올려 건널 길이 없는데 장문 안에는 불빛 하나 구경을 할 수 없다. 이규는 해자 앞으로 나가 장상을 향하여 크게 외쳤다. 이놈의 축태공 늙은이야. 흑손풍께서 예 오셨으니 내 이놈 빨리 나오너라. 그러나 장상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다. 이규가 급한 생각에 그대로 물러 뛰어들어 해자를 건너려 드는 것을 양웅이 가까스로 붙들고 저놈들이 저렇듯 관문을 꼭 닫고 도무지 응하려 안 하니 필시 무슨 계책이 있어서 그러는 것일게라. 송두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시다. 극령 만류하고 있는데 마침 송강의 중군이 이르렀다. 양웅은 곧 그를 보고 말한다. 장상의 인마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아무런 동정이 또한 없습니다. 송강이 몸소 해자가에 말을 멈추고 강상을 바라보니 과연 군마는 말도 말고 불빛 하나를 구경할 수 없다. 송강이 마음에 의심하기를 마지 않더니 문득 깨닫고 내가 이를 그르쳤구나. 천서의 정령 경계하기를 적에 임할 때 급할수록 쉬어라 하였는데 내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오직 석수 양님 두 형제를 구하려는 마음에 그만 위험한 곳으로 들어왔으니 만약 적에게 무슨 계책이 있다면 어찌할꼬. 곧 영을 내려 삼군을 뒤로 물리려 할 때 축가장 안으로부터 포소리가 허공 중에 탕 터지더니 동룡강 위에 무수한 햇불이 빛나며 문루 위로부터 화살과 쇠뇌가 빗발친다. 송강이 급히 옹기를 찾아서 군사를 물리려 하는데 후군 두령 이준이 황망히 달려와 고한다. 우리가 들어온 길은 모조리 막혔습니다. 필시 매복이 있을 게 아닙니까? 송강은 곧 군사를 사면으로 풀어 돌아갈 길을 찾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헤매어도 대체 어디로 향하여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규는 더 참지 못하고 쌍도끼를 춤추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누구나 눈에 띄는 대로 모조리 머리통을 바수어 버릴 생각인데 아무리 찾아보지만 사람은커녕 강아지 한 마리 구경을 못하겠다. 그러자 문득 동룡강 위에 포소리가 또 한 번 터지며 사면으로부터 일시에 함성이 일어나 천지를 뒤흔든다. 송강이 황망히 말을 앞으로 내어 살펴보니 매복한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사면을 에워싸고 들이친다. 송강은 곧 영을 전하여 큰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길이 막히고 길 위에 무수히 꽂아놓은 새꼬챙이 대꼬챙이에 허다한 인마가 상한다. 다시 군사를 뒤로 물리려 하나 멀리서 가까이서 함성은 끊임없고 또한 화살이 비오듯 하여 송강이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 오늘날 하늘이 나를 위해서 죽이시는 게 아니냐.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길을 못 찾아 갈팡질팡하며 서로 밟고 서로 밟혀 지극한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군중을 해치고 한 사나이가 앞으로 달려들며 외친다. 형님, 염려 마십시오. 길은 제가 인도하오리다. 송강이 급히 돌아다 보니 그는 곧 생사를 몰라 궁금해하던 석수다. 송강이 간신히 군마를 정돈하고 석수의 뒤를 따라 활로를 찾아 나오는데 문득 산 너머로부터 다시 함성이 크게 일며 한때 군마가 내닫는다. 급히 석수를 시켜 알아보게 하니 그는 다행히도 임충진명의 무리가 영소라는 제2대의 군마다. 송강은 그들과 한 곳에 군사를 모으고 높은 곳을 가려 영체를 세웠다. 어느덧 날이 훤히 밝아온다. 송강이 영을 내려 인마를 점검하게 하니 군사들이 죽고 상한 자가 무수한 것은 말도 말고 두령 가운데서도 우군을 영솔하던 진삼찬 황신이 보이지 않는다. 송강이 크게 놀라 그 영고를 물어보니 수행하던 군사 하나가 나서서 아랜다. 황두령께서 장령을 받들고 길을 찾아 나가시던 중에 갈대밭 속에 매복하고 있던 놈들이 세갈고리로 타신말을 걸어 넘어뜨려
그 바람에 황두령께서 말에 떨어지셨는데 저놈들은 원체 수가 많고 저희는 몇 명 되지 않아 그만 두령 어른을 구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송강은 듣고 나자 크게 노하여 이놈 두령을 돌보지 않고 저만 살아오다니. 얘들아 이놈을 빨리 내어다 목을 베어라. 하고 호령하는 것을 임충과 화영이 나서서 하잘것없는 졸개의 목숨이 요행 죽기를 면하였다. 축가장은 쳐보지도 못하고 허다한 군마만 읽고 또 두령이 2명이나 저놈에게 사로잡혔으니 이 노릇을 어찌하였으면 좋단 말이오. 여러 두령이 서로 돌아보며 한탄하기를 맞이 않을 때 문득 양웅이 나서서 말한다. 제가 앞서 산채에서도 말씀드렸거니와 동촌의 이대간인이 축표놈에게 화살을 맞고 지금 장상에 누워있는 터이니 그를 찾아보시고 의논하시면 이곳 지리와 허실을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강은 그 말을 옳게 여겨 임충과 진명으로 채책을 지키게 한 다음 예물을 마련하여 가지고 화영, 양웅, 속수로 더불어 300마군을 거느리고 이가장을 찾아갔다. 장전에 이르니 문눈은 굳게 닫히고 적교는 높이 들어올렸으며 장문 안에 허다한 장병 인마가 늘어서 있는데 그들이 해자 밖에 이른 것을 보고 문루 위에서는 곧 북을 둥둥 친다. 송강은 마상에서 소리 높여 외쳤다. 나는 양산박 두령 송강이요. 특별히 되간인을 배우러 온 것이요. 다른 뜻은 없는 터이니 아무 방비 마시고 쾌히 문을 열어주시오. 장문 위에 나선 두 흥이 일행 가운데 양웅과 속수가 끼어 있는 것을 보자 황망이 문을 열고 나와서 배를 타고 이편으로 건너왔다. 그가 송강 앞에 이르러 정중히 예를 베푸니 송강이 또한 분주히 말에서 내려 답례를 하고 양웅과 속수에게서 이 사람이 곧 이가장의 두홍이라는 말을 듣자 송강은 자기가 채단 명마 양주의 예로서 이렇듯 이대간인을 찾아온 간절한 뜻을 고하였다. 듣고 나자 두흥은 곧 장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이불을 두르고 자리 위에 앉아있던 이응은 두흥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나자 말하였다. 그 사람들은 곧 나라의 모반인들인데 내가 어떻게 만나본단 말인가. 다시 나가 좋도록 말하고 또 예물도 받지 말도록 하게. 주인의 뜻을 받아 두흥은 다시 송강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저희 주인께서 본디 친히 나오시어 행차를 맞아드려야 옳을 것이오나 몸에 상처를 입으시어 아직도 자리를 떠나시지 못하니 깊이 죄송한 말씀 사례는 터이오며 또한 내리신 후한 예물도 감히 받자없지 못하겠다 하십니다. 송강이 묻는다. 대가님께서 혹 축가장에 혐의나 지시게 될 것이 두려워 그러는 게 아니오. 사실은 내가 이번에 축가장을 치러 왔다가 싸움이 이롭지 않기로 대간인을 배웠고 지리와 허실을 여쭈어 보려던 것인데 만나주지 않으시니 큰 낭패요. 두흥이 대답한다. 저희 주인께서는 사실 몸이 불편하시어 나와 배웁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가장의 지리와 허실로 말씀하면 제가 중산부 태생이기는 하지요마는 이곳에 온 지가 여러 해라 모든 사정을 남들 못지않게 아는 터입니다. 이곳에 촌방이 도합 셋인데 중간에 있는 것이 축가장이요, 동편에 있는 것이 저희 이가장이요, 서편에 있는 것이 호가장입니다. 이 세 곳이 본래 맹세지어 생사지교를 맺고 일이 있으면 서로 구하기로 약속한 터이나 이번에 축가장에서 저희 주인께 무례한 언동이 많아서 그 까닭으로 하여 우리 이가장에서는 이번에 원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계하실 것은 서편 호가장인데 일장청 호삼랑이라는 여자 장수가 무예가 심히 높습니다. 축가장의 셋째 아들 축표와 혼인말이 있어 곧 성례하기로 되어 있는 터라 이번 싸움에 반드시 군사를 내어 축가장을 도우려 할 것이니 장군께서는 동쪽은 구태여 방비하실 것 없고 오직 서쪽만 경계하도록 하십시오. 축가장 전후에 각각 하나씩 장문이 있으니 앞문만 치시려 마시고 앞뒷문으로 양면 협공을 하십시오. 이곳 길이 심히 복잡하여 곤란을 많이 받으실 듯하나 실상 백양나무만 눈여겨보시면 되는 것이니 길이 넓고 좁은 것은 상관 마시고 오직 그 나무 있는 데서만 꼬부라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곧 활로요. 백양나무가 없으면 제 아무리 길이 넓고 좋더라도 다 사로입니다. 곁에서 석수가 한마디 하였다.
그런데 그 백약나무를 이제 저놈들이 모조리 베어버렸으니 어떡하오? 두흥이 말한다. 설사 나무야 베어버렸다 치더라도 뿌리야 역시 남아있겠지요. 저희가 무슨 수로 뿌리까지 모조리 뽑아버리겠습니까? 그러니 군사를 내어 치시는 것은 꼭 낮에 하시고 어둠 밤에는 마십시오. 듣고 나자 송강은 그에게 살해하고 일행인마는 말머리를 돌려 영체로 돌아왔다. 대체 안에 뭇두령들을 모아놓고 송강은 두흥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양림과 황신 두 형제가 저놈들에게 사로잡혀 그 생사존망을 모르는 터이니 여러 형제는 부디 힘을 다하여 나하고 함께 다시 가서 축가장을 치도록 합시다. 여러 사람을 둘러보니 그 말을 듣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 장령을 네 감히 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선봉으로 정하시렵니까? 하고 묻는다. 송강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흑선풍 이규가 모두들 축가장에 전내나는 아이들을 두려워하니 선봉은 역시 나밖에 누가 또 있겠소? 하고 다시 나섰으나 송강은 내가 선봉으로 나갔다가 싸움이 불리하였으니 이번에는 못 시키겠다. 하고 한마디로 물리친 다음 두령들을 분별하는데 말인, 등비, 구붕, 왕영 네 두령을 영솔하고 송강 자신이 친히 선봉이 되며 제2대는 태종, 진명, 양웅, 석수, 이준, 장횡, 장순, 백승의 8두령이요. 임충, 화영, 목궁, 이규의 네 두령은 제3대를 삼았다. 분별하기를 마치자 군사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 송강은 4명 두령과 함께 마군 150기, 복군 1000명을 거느리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바로 축가장을 향하여 지쳐 들어갔다. 마침내 동령강 앞에 이르러 송강이 말을 세우고 고개를 들어 축가장을 바라보니 과연 웅장하기가 비할 바 없는데 장문 좌우에 높이 내어 세운 한 쌍 백기에는 수박을 평정하여 조개를 사로잡고 양산을 답파하여 송강을 잡으리라 하는 큰 글씨가 쓰여져 있다. 송강이 마상에서 이 백기를 보고 마음에 크게 노하여 내 만약에 축가장을 쳐서 무찌르지 못한다면 다시는 양산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굳게 맹세를 하니 이를 보고 모든 두령이 또한 노여움을 참지 못한다. 후대의 인마가 모두 이르기를 기다려 송강은 제2대로 앞문을 치게 한 다음 자기는 전부 인마를 거느리고 동룡강 뒤로 돌아갔다. 이르러 보니 축가장 후면은 철벽이요 또한 방비가 심히 엄정하다. 송강이 바야흐로 장상을 향하여 싸움을 청하려 할 때 문득 서쪽에 함성이 크게 일며 한때 인마가 지쳐 들어온다. 송강은 말인과 등비로 그곳에 남아 축가장 뒷문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구붕왕령 두 두령을 데리고 군사를 나누어 앞으로 나아가 오는 군사를 맞았다. 산언덕 아래로부터 마군 20-30기가 급한 형세로 달려드는데 한가운데 여자 장수를 옹이하였으니 그가 곧 묻지 않아도 짐작할 호가장의 일장청 호삼낭이다. 머리에 금착 꽂고 허리에 수대 띠고 발에는 봉해를 신어 천연한 미모와 자태는 해당화에도 비기겠는데 두 자루 1월상도 손에 잡아 춤추면서 한필 청총말을 급히 몰아 내닫는 모습은 좋기 웅병도 무찌르고 맹장도 사로잡겠다. 그는 양산바 호골들이 축가장을 와서 친다는 말을 듣고 400~500명 장객을 거느리고서 이렇듯 와서 접응하는 것이다. 송강이 좌우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호가장에 여장 하나가 있다더니 필시 이 사람인 게로군. 무예가 심히 높다는데 누가 나가서 대적할꼬.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한 장수가 말을 달려 나아가니 곧 외각호 왕령이라. 그가 본래 호색하는 무리로 이제 여장이라는 말에 단지 한 합에 사로잡아 보려 그렇듯 내다른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싸우는데 양편 군사가 고함을 질러 돕는다. 한편은 쌍도요 한편은 단창이라 그 수단 그 솜씨가 과히 우열이 없어 보이더니 서로 싸워 10여 합의 이름에 왕령의 창법이 차차 열세에 놓이게 된다. 왕령이 처음 생각에는 단지 한 합에 사로잡을 듯 싶더니 10합이 넘도록 이기지 못하겠다. 초조한 생각에 법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창을 내지르니 이 꼴을 보고 호삼낭은 한 칼은 높게 또 한 칼은 낮게 일시에 그를 향하여 쳐들어간다. 왕령이 재어찌 이 형세를 당해내겠는가. 마침내 말머리를 돌려 그가 막 달아나려 할 때
일장청 호삼낭은 오른손에 든 칼을 허리에 걸며 분처럼 흰 팔을 늘여 왕령을 잡아 말 아래로 떨어뜨리니 장객의 무리가 일제히 달려들어 사로잡아 버린다. 구붕이 이 모양을 보고 창을 꼬나잡고 나서서 왕령을 구하려 하니 일장청이 곧 앞으로 나와서 맞아 싸운다. 구붕은 본래가 군반자제의 출신이라 철창은 잘 쓰기는 하나 역시 그 수단이 호삼낭에게는 떨어진다. 그의 창법이 차차 문란하여지는 것을 보자 등비가 천련을 춤추며 말을 몰아 내달았다. 이때 축가장상에 북소리 일어나며 적교가 내려지고 장문이 크게 열리더니 한 장수가 300여 명 장객을 거느리고 말을 달려 나온다. 축대공의 맏아들 충룡이 이제까지 형세를 관망만 하고 있다가 두 장수가 일제히 달려드는 것을 보자 혹시나 호삼낭에게 실수가 있을까 하여 싸움을 도우려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구붕과 등비 두 장수는 내버려 두고 바로 송강에게로 달려들었다. 마린이 곧 쌍도를 두르며 내달아 충룡을 맞아 싸우니 등비는 이것을 보자 호삼낭을 버리고 지인 앞으로 돌아와서 송강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보호한다. 구붕은 호삼낭과 싸우고 마린은 충룡과 싸우는데 모두 내 편이 이롭지 않아서 송강이 마음에 당황하여 하기를 마지 않을 때 문득 저편으로부터 한때 군마가 풍우같이 몰려 들어온다. 보니 곧 병력화 진명이다. 진명이 앞문을 치고 있다가 뒷문편에서 크게 일어나는 싸움 소리를 듣고 구응하러 그렇듯 달려온 것이다. 송강은 큰 소리로 외쳤다. 진통제, 마린하고 갈아들게. 진명이 곧 충룡을 취하니 마린은 충룡을 그에게 맡기고 바로 말을 몰아 사로잡힌 왕령을 구해내려 든다. 호삼낭이 이것을 보자 구붕을 버리고 마린을 맞아서 두 장수가 서로 쌍도를 춤추며 한바탕 싸운다. 한편 진명과 충룡이 서로 싸워 십합에 이르자 충룡의 창법이 차차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장문 안으로부터 교사 난종옥이 허리에 철추를 차고 손에 창을 들고 말을 달려 나온다. 구붕은 이를 보고 말을 몰아나가며 그를 맞아 싸우려 하였다. 그러나 난종옥은 그와 싸우려 않고 문득 말머리를 한편으로 돌려 황망히 달아난다. 구붕이 그 뒤를 급히 쫓을 때 난종옥이 몰래 비추를 들어 그를 치니 구붕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어깨죽지를 세게 맞고 말에서 거꾸로 떨어진다. 이것을 보자 등비는 얘들아 어서 나와 구해드려라. 큰 소리로 외치고 천련을 휘두르며 난종옥을 향해 내달았다. 송강이 졸개들을 꾸짖어 말에서 떨어진 구붕을 구해냈을 때 진명과 싸우던 충룡이 끝끝내 당해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니 이것을 보고 교사 난종옥이 등비를 버리고 진명을 취한다. 두 장수가 서로 어우러져 싸워 20합에 이르도록 좀처럼 승패를 나누지 못할 때 난종옥은 짐짓지는 채 황망히 말머리를 돌리더니 풀밭 속으로 말을 몰아 들어간다. 그러나 뉘 알았으리. 한번 풀밭 속으로 쫓아들자 미리 매복하고 있던 무리들이 올가미를 잡아 일으키니 말이 걸려 넘어지자 사람도 함께 땅에가 구른다. 이때 등비는 진명을 도우려 그 뒤를 따르다가 진명이 올가미에 걸려 적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만 깜짝 놀라 급히 말머리를 돌리려 하였으나 양편에 매복하고 있던 갈고리를 든 자들이 아우성치고 일어나서 일제히 손을 움직이는 통에 그도 함께 적의 손에 사로잡히는 바 되었다. 송강이 이것을 바라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곧 구봉을 구하여 말에 오르게 한 다음 남쪽을 향해 말을 달려가니 호삼낭과 싸우던 마린이 또한 말머리를 돌려 그 뒤를 따른다. 그들의 뒤를 난종옥, 충령, 일장청의 무리가 급히 쫓았다. 거의 잡힐 듯 그 형세가 심히 위태로울 때 남쪽 위로부터 군사 500여 명을 거느리고 한 장수가 말을 몰아 내다르니 곧 몰찰한 목흥이요 또다시 동남쪽으로부터 300여 명 군사를 몰아 두 장수가 내다르니 한 명은 병관삭 양웅이요 또 한 명은 반면삼랑 석수다. 이때 다시 동북으로부터 한 장수가 이놈들 개 있거라. 뒤쫓는 적을 향하여 크게 외치며 한때 군사를 거느리고 내다르니 그는 곧 소위광 하영이다. 세 편의 길로부터 인마가 일시에 내달아 난종옥 충룡의 무리와 싸우니 이때 장상에서는 이것을 바라보자
축표가 한 자루 장창을 손에 비껴잡고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내닫는다. 한편에서 이렇듯 한창 서로 어우러져 싸울 때 이준, 장획, 장순의 무리는 해자를 건너 축가장 앞문까지 쳐들어갔다. 그러나 장상으로부터 난전이 빗발치듯 하여 더는 못 들어가겠다. 어느덧 날이 저문다. 송강은 곧 마린에게 명하여 상처 입은 구붕을 보호하여 먼저 물러가게 하고 징을 쳐 태군령을 내린 다음 어둡기 전에 길을 바로 찾아 나가려 남보다 앞서 말을 몰았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문득 누가 말을 급히 몰아서 자기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을 깨닫고 송강이 고개를 돌려보니 곧 일장청 호삼낭이다. 송강은 소스라쳐 놀라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였다. 호삼낭이 일월상도를 춤추며 뒤를 급히 쫓는다. 형세가 심히 위태로울 때 문득 산언덕 위로부터 이년아, 내 우리 형님을 해치지 마라.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며 흑선풍 이규가 쌍도끼를 춤추며 뛰어내려온다. 형세가 험한 것을 보고 호삼낭은 곧 몸을 돌려 숲속을 향해 말을 몰았다. 그러나 미처 이르기 전에 그 속으로부터 한 장수가 10여 길을 거느리고 내다르니 곧 표자두 임충이다. 임충은 준마에 높이 앉아 장팔사모 비껴잡고 내 이 어린 계집애가 어디로 가려 하느냐. 큰 소리로 꾸짖으니 호삼낭이 칼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바로 달려든다. 두 사람이 서로 싸워 미처 십합에 이르기 전에 임충이 일부러 한번 파탄을 보이니 호삼낭이 곧 그의 머리를 향해 쌍도를 내리친다. 임충은 장팔사모로 두 칼을 일시에 막아 슬쩍 한편으로 막아버리고 또 가볍게 왼팔을 늘여 호삼낭의 허리를 잡아 그대로 한 옆에 끼었다. 송강이 이를 보고 갈채하기를 맞이 않을 때 임충은 군사를 꾸짖어 호삼낭을 묻게 하고 곧 말을 달려 송강 앞으로 오며 물었다. 형님, 어디 다치신 데나 없으십니까? 아니, 아무데도 다친 데 없네. 송강은 한마디 대답하고 이규를 시켜서 촌으로 들어가 뭇두령들을 접응하게 한 다음 임충과 함께 길을 찾아 촌 밖으로 나왔다. 두령들이 군사들을 수습하여 차례로 이른다. 송강은 촌 입구에다 채책을 세우고 나자 일장청을 두 손 묶어 말에 태워 20명 졸개를 시켜서 양산박으로 올려보내되 자기 부친 송태공에게 맡겨두었다가 자기가 돌아간 뒤에 결정하기로 하고 또 구붕을 수레에 태워서 먼저 산으로 올라가 요양하게 하였다. 이날 밤에 송강이 장중에서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고 드디어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나니 날이 밝을 즈음에 정찰인이 와서 고한다. 군사 오합국께서 삼원두령, 여두령, 곽두령과 함께 군사 500을 거느리고 오셨습니다. 송강이 곧 나가서 영접하여 중군장으로 들어오니 오용은 가지고 온 술과 음식을 내어 송강에게 권하고 또 삼군의 여러 장수들도 들게 한 다음 송강을 향하여 묻는다. 송강은 대답하였다. 조두령께서 궁금하시다 하여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대체 승패가 어찌나 되었습니까? 심히 불리하오. 첫날은 지리를 잃었던 때문에 양림, 황신 두 두령이 저놈들에게 사로잡히고 어제 또 호삼낭에게 왕령이 잡히고 난종옥에게 구붕이 철추를 맞아 상하고 다시 진명 등비 두 두령이 올가미에 걸려서 또 사로잡혔는데 만약에 임교두가 호삼낭을 사로잡지 못하였다면 우리 편의 얘기는 여지없이 꺾어지고 말았을게요. 저놈들이 수박을 평정하여 조개를 사로잡고 양산을 답하하여 송강을 잡으리라고 크게 백기했어서 그걸 장문 앞에다 내세우고 있는데 내 만약 축가장을 쳐 무찌르지 못하고 또 사로잡힌 형제들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지 맹세코 돌아가지는 않을 생각이요. 대체 무슨 낯으로 조두령님을 배움는단 말이요. 송강의 말을 듣고 나자 오용은 빙그레 웃으며 형님, 과도히 염려 마십시오. 지금 좋은 기회가 하나 있어 불과 수일 내로 축가장을 쳐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그 말에 송강이 무릎을 다가앉으며 아니 대체 무슨 묘책이 있소? 급히 물으니 그는 다시 웃음을 띄우고 대답한다. 이번에 우리에게로 새로 입당하여 온 호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축가장에 난정이 놈과 잘 안답니다. 그래 제가 개교를 자세히 일러주었으니까 닷새 후에는 축가장을 쳐 깨뜨리고
사로잡힌 두령들도 다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용이 송강의 귀에 대고 그 개교를 말하니 듣기를 마치자 송강은 입이 딱 벌어지며 참으로 묘괴요, 묘괴야 하고 칭찬하기를 마지 않는다. 19. 등주성. 산동 해변에 한 고을이 있으니 이름은 등주다. 이 등주성 밖에 산 하나가 있는데 산상에 여우, 늑대, 호랑이, 표범이 들끓어 때때로 인명을 해친다. 이로 인하여 등주 지부는 사냥꾼들을 불러다가 기한을 정한 문서를 관가에 들여놓고 등주산이의 짐승들을 잡게 하며 또 산 앞뒤의 이정들에게도 역시 기한을 정하여 주어진 기한이 지나도록 못 잡아 바치는 자는 통렬한 책임을 물어 1호의 용서가 없을 것이라는 엄한 분부다. 등주산 아래 사냥꾼 형제가 살고 있었으니 형은 혜진이라 하고 아우를 해보라 부른다. 이 두 사람이 모두 혼철 정강차를 쓰되 무예가 실로 남에게 뛰어난다. 그러므로 하여 사람들은 그들 형제를 가리켜 양두사 혜진, 쌍미갈 해보라 부르며 등주에서 사냥꾼이라면 을에 그들을 첫손에 꼽았다. 혜진 해보는 관가로부터 집으로 돌아와서 활과 화살, 도끼 등을 정돈한 다음 곧 산으로 올라갔다. 호랑이 다니는 길목에다 와궁을 베풀어 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종이를 기다리건만 허사다. 형제는 와궁을 수습하여 가지고 내려와 이튿날 또 마른 음식을 싸들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어느덧 날이 저문다. 두 사람이 그래도 혹시나 하고 나무 위에 올라 오경까지 기다려본다. 그러나 종시 아무런 동정이 없다. 혜진 형제는 다시 내려와 이번에는 선역산으로 가서 다시 와궁을 설치해 놓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보았다. 역시 허사다. 원 이 노릇을 어쩌나. 사흘 기한하고 호랑이를 잡아 바치긴데 오늘 밤 안으로 못 잡으면 볼기에 살점이 남아나지를 못하겠으니 이거 참 큰일 났군. 두 사람은 몸이 달아 그대로 그 밤도 산에서 지낸다. 어느덧 밤이 깊어 사경에 이르자 연일 산을 타고 또 잠을 변변히 못 잔터라 형제는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아서 꼬박꼬박 졸았다. 그러나 그들이 잠깐 눈을 붙였을까 말까 하였을 때 휘익하고 와궁의 시위 소리가 크게 들린다. 귀가 번쩍 뛰어 형제는 벌떡 뛰어 일어나며 곁에 놓았던 도끼를 집어들고 사면을 둘러보니 바로 저편에 호랑이가 한 마리 등에 약전을 맞고 아픈 것을 이기지 못하여 땅바닥에서 이리 대굴 저리 대굴 엎치락 뒤치락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형제는 각기 도끼를 꼬나지고 앞으로 나갔다. 호랑이란 놈이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몸에 화살을 띤 채 그대로 살같이 내뺀다. 두 사람은 곧 그 뒤를 쫓았다. 그러나 고개 하나를 다 못 넘어서 약기운이 온몸에 돌자 호랑이는 더 배견하지 못하고 산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크게 울더니 그대로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만다. 해보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말하였다. 여기가 바로 모태공장 뒷산이로구먼. 형님, 되돌아 내려가서 찾아내오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도끼를 손에 들고 산을 내려와 모태공 집의 앞문을 두드렸다. 이때 날이 훤히 밝는다. 나와서 문을 여는 장객에게 형제가 모태공 좀 뵈러 왔소 하니까 그가 안으로 들어간 지 한참 만에야 비로소 주인이 나온다. 형제는 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였다. 영감님, 새벽에 이렇게 와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태공이 묻는다. 참 이렇게 일찍 오니 무슨 일로들 왔나? 혜진은 말하였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기한을 정한 문서를 바치고 호랑이를 잡는데 연사흘을 고생도 무척하고 애도 무더니 태웠습죠. 그래도 애쓴 보람이 있어 오늘 새벽 5경쯤에 한 마리가 요행이 와궁에 맞았는데 그놈이 공교롭게도 바로 영가님 때 뒷동산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려. 그래 좀 들어가서 꺼내오게 해주십사고 이렇게 새벽같이 왔습니다. 듣고 나자 모태공이 말한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 내 집 후원에 떨어졌다면 갈 데 없지. 그래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호랑이 사냥하느라 오죽이나 고나고 시장하겠나. 우선 아침들이나 좀 자시게. 모태공은 곧 장객들을 불러서 조반을 내어오라 하여 은근히 두 사람에게 권한다. 혜진 해보는 먹고 나자 살해하였다. 영감님, 참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럼 그만 호랑이를 좀 내어주시지요.
아, 내 집 후원에 떨어졌다면야 그놈이 어딜 가겠나. 차나 한 잔 마시고 서서히 하세 그려. 다시 그들에게 차를 다려서 권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럼 어디 같이 들어가서 호랑이 구경 좀 하세 하고 두 사람을 인도하여 뒷곁으로 갔다. 동산문에 자물쇠가 굳게 채워 있다. 모태공이 장객을 불러 그것을 열게 한다. 그러나 이리 열어보고 저리 열어보나 도무지 자물쇠는 열리지 않는다. 모태공은 두 사람을 돌아보며 여길 잠가둔 채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온통 이렇게 녹이 슬어서 안 열어지는구먼. 아마도 장도리로 깨뜨려나 보아야겠네. 한마디 하니 장객은 불이 나게 장도리를 들고 돌아와서 녹이 쓴 자물쇠를 깨뜨리고 문을 연다. 모두들 뒷동산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호랑이는 그림자도 구경할 수 없다. 이것을 보자 모태공은 혜진 형제를 돌아보고 말한다. 어디 있나? 아마도 자네들이 다른 데로 굴러떨어진 것을 내 집으로 잘못 알고 그러는 거나 아닌가. 혜진은 말하였다. 천만의 말씀입죠. 저희가 예서 나서 예서 자란 사람들인데 잘못 보다니요. 정령 이리로 떨어졌는데요. 그럼 어서 더 찾아보게 그려. 모태공이 한마디 하였을 때 해보가 손짓을 하여 형을 불렀다. 형님, 이리 좀 오우. 그놈이 정령 이 벼랑으로 해서 굴러 떨어졌수. 풀이 모두 납작하게 누웠구려. 또 여기 피도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그런데 여기 없다니 말이 되나. 아마 이 댁 장객들 장난인 게지. 모태공이 펄쩍 뛴다. 이 사람아,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내 집 사람이 제가 무슨 수로 여기 호랑이 떨어진 걸 안단 말인가. 또 알았다면 무슨 수로 자네들 모르게 끌어내다 감춘다는 말인가. 동산문 자물쇠가 잔뜩 녹이 슬어 열리지 않던 건 자네들도 보았으니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래 장도리로 깨뜨려 부수고 같이 들어왔으면서 무슨 딴소린가. 그런 말은 하지도 말게. 혜진은 한마디 청하여 보았다. 영감님, 그러지 마시고 호랑이를 내주십시오. 기한이 다 되었으니까 저희도 곧 강가로 갖다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모태공은 낯빛을 변하였다. 뭐라고? 이 사람들이 경의가 없어도 분수가 있는 게지. 내가 모처럼 호의를 가지고 술에 밥에 먹여놓으니까 되려 또 보지 못한 호랑이를 가지고서 생떼를 쓰려들어. 이번에는 해보가 나섰다. 생떼를 누가 쓴단 말입니까? 영가님이 이번에 이곳 이정을 보시고 또 우리나 한 가지로 관가에다 문서를 바치고 호랑이가 안 잡혀서 걱정하던 판에 우리가 잡은 호랑이가 굴러떨어지니까 아주 큰 수나 난 줄로 아시는 모양이지만 그야말로 경의가 없어도 분수가 있는 게지. 영감님은 남이 잡아놓은 호랑이로 상을 타고 그래 우리는 일건 호랑이를 잡고도 곤장을 맞아야 옳아요. 모태공은 크게 노하였다. 이놈들이 정말 무례하지 않은가. 바로 나를 도적으로 모는구나. 혜진 해보도 지지 않는다. 그럼 뭐란 말이오. 정 안 내놓는다면 집을 뒤지기라도 하겠소. 모태공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집을 뒤져. 이놈들아, 네 집을 뒤져보겠단 말이냐. 해보는 패에 일어나고 앞마당을 들어갔다. 그러나 대청 앞으로 가서 이리저리 둘러보나 어디다 감추었는지 얼른 눈에 띄지 않는다. 혜진도 앞마당으로 들어왔다. 헛간문들을 대강 열어보았으나 역시 호랑이는 없다. 형제가 벌컥 화가 나서 대청 난간을 분질러 손에 들고 대청 위로 뛰어 올라가 그곳에 놓인 의자와 탁자를 함부로 들부수는데 모태공이 큰 소리로 외친다. 백주대낮에 이놈들이 강도 들어왔다. 분한 생각으로 그놈의 집 기둥뿌리를 아주 뽑아놓고 싶었으나 시비곡직이야 어떠하든 남의 집 내정에서 그 이상 야료하는 것이 아무래도 자기들에게도 불리한 노릇이라 두 사람은 곧 문 밖으로 나와서 장상을 가리키며 이놈아, 우리 호랑이 왜 훔쳤니? 어서 나오너라. 관가로 들어가서 우리 어디 따져보자. 한참 욕짓거리를 하는 판에 저편으로부터 한 사나이가 6, 7명 종인을 데리고서 말 타고 이리로 온다. 혜진은 그가 바로 모태공의 아들인 모중이인 것을 알자 곧 마주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 댁 장객들이 우리가 잡은 호랑이를 훔쳤는데 영감님은 딱 잡아떼고 안 내어주려더니 그래 이런 일도 세상에 있단 말이오. 듣고 나자 모중이가 말한다. 허허, 그 무식한 것들이 또 그런 짓을 했나. 우리 가친께서는 그놈들 말만 믿으시고 실상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게지.
자, 그렇게 화들 낼 것 없이 나하고 집으로 들어갔세. 내 꼭 찾아서 자네들에게 내어줌세. 혜진 해부는 허리를 굽혀 여러 번 치사하고 모중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이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모중이가 종인을 시켜 장문을 곧 닫아 걸게 하며 이놈들 잡아라. 한 소리 외치니 양편 복도로부터 20-30명 졸개들이 달려나오고 그를 따라 들어온 종인 6-7명이 또한 함께 달려드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모중이가 관가에서 데리고 나온 공인들이었다. 혜진 해보가 비록 영웅이나 저편은 수요가 원체 많고 더구나 뜻밖의 일이라 꼼짝없이 결박을 당하고 말았다. 모중이는 그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런 괘씸한 놈들이 그래 세상에 있나. 우리가 간밤에 호랑이 한 마리를 활로 쏘아 잡았더니 이놈들이 욕심이 나서 뺏으러 들어와 가지고는 되려 우리더러 저희 호랑이를 훔쳤다고 죄를 들시우려 들며 집안에 돌입해서 세간을 막 들부수는구먼. 너희 같은 놈은 잡아다 관가에 바치고 버릇을 가르쳐야만겠다. 원래 무중이는 이날 새벽 5경에 저희 집 후원에 떨어져 죽은 호랑이를 사람을 시켜 지워가지고 관가로 들어가서 저희가 잡은 양으로 하여 바치고 을에 말썽날 것을 생각하여 아주 공인들까지 그처럼 데리고 돌아온 것이다. 혜진 해보는 그 간악한 계교에 떨어져 말 한마디 못하고 관가로 잡혀 들어갔다. 이때 이고을 유관 공목은 왕정이라는 사람이니 곧 모태공의 사위라. 먼저 지부에게 품하여 놓고서 혜진 해보가 끌려 들어오는 길로 한마디 말도 들어보려 하지 않고 그대로 독하게 매질을 하며 두 사람이 호랑이건으로 생트집 잡고 모태공 장상으로 뛰어들어가서 재물을 겁탈하려 한 것으로 일을 꾸미려 든다. 두 사람은 마침내 매에 못 이겨 사실 그러기나 한 것처럼 자백하고 말았다. 지부는 그들에게 각각 25근짜리 중가를 씌워 옥에다 가두게 하였다. 모태공과 모중의 부자는 장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의논한다. 저놈 형제를 아주 없애버려야만 후환이 없겠다.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거든. 그야 왕정이한테 한마디 부탁만 하면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다시 고을로 들어가서 은근히 공모 왕정에게 그렇듯 부탁을 하고 또 지부 이하로 여러 관원들에게 돈을 먹였다.